사회 구성원의 소통의 장으로서 인터넷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다음에 아고라, 미즈넷이 있었죠. 아고라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활성되어 있었고, 미즈넷은 차마 남에게 말할 수 없었던 집안의 걱정거리나 문제를 익명으로 호소하고 또 조언을 구하기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SK커뮤니케이션의 네이트판도 미즈넷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이트인데요. 아고라가 2019년 4월 1일에 미즈넷이 4월 8일에 그 서비스를 종료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네이트판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하소연하려는 이용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관계가 유지 혹은 붕괴되는 현상에 대해서 통계 자료의 경우는 수치로서 그 결과만을 알려줄 뿐이지 그 과정에 어떠한 내용으로 갈등을 겪는지 어떠한 심리 과정을 겪게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네이트판에서 키워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1일 글에 등장하는 키워드는 긍정적인 평가나 칭찬을 염두에 둔 글보다는 갈등의 존재나 내용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나 공감을 원하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원하는 글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여성의 참여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고 알려진 네이트판의 결혼, 시집, 친정 카테고리는 여성만이 글을 쓸 수가 있지만 가족이나 주변 친지 혹은 지인의 아이들을 빌려서 남자가 글을 쓰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당연히 남자만이 글쓰기가 가능한 카테고리도 있으며 글쓰기 자체는 익명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갈등을 글로써 풀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누구인지 유추하기 어렵도록 인간관계의 호칭말을 쓰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 키워드는 제목 혹은 내용이 포함되어 히트되는 총글의 수를 단순하게 나타낸 것으로 2002년 12월부터 2019년 4월 26일까지의 기간에 쓰여진 글들입니다. 이 검색창을 통해서 검색을 하는 데에는 이러한 카테고리에 관계없이 나온 총글의 숫자이며 내용 중에는 연예인의 이야기나 뉴스에 나온 이야기를 옮겨놓은 결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아주 드물고 소수로 생각되므로 여기서 굳이 엄격하게 따져서 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담당자가 아니므로 누구의 아이디로 글이 쓰여졌는지, 그 횟수는 어떤지, 내용에 신뢰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검증이 어렵다는 점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이번 작업의 목적은 학술 연구가 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갈등의 주인공을 개략적이나마 수치화해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니 이 점 또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으로 대표되는 호칭으로 단위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남편과 아내로 검색을 해보니 남편이 아내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시댁의 구성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며느리의 관점에서 호칭인데요. 뭉뚱그려 시댁을 제외한 개인만을 본다면 단연 톱으로 시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남편의 형제로서는 시누이가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하고 시동생, 도련님, 사방님으로 여기 나누어져 있지만 이들 모두 남편의 남자 형제로 이들의 수를 합쳐서 단순히 가늠하건대 시누이를 물리칠 정도로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남편의 입장에서 표현한 아내의 가족에 대해서 볼까요? 어호, 며느리가 느끼는 시댁 식구에 비해 이야기의 횟수는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이는 아내라는 호칭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앞서 말한 여성만이 글을 쓸 수가 있는 카테고리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이번에는 시댁의 확장편으로 예비라는 단어가 붙는 시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에도 꽤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비라는 것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호칭이므로 예비 장모에 비해서 예비 시어머니나 예비 시댁의 존재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잠재적인 갈등의 시작이라고 보아야 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가족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가족 구성원을 넣어서 함께 검색해 보았습니다. 가족과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상당히 많은 이야기에 등장을 하지만 검색 결과에 의하면 시어머니보다 더 갈등을 겪고 있는 대상은 동서입니다. 동서라도 사위 동서간보다는 며느리 간의 동서 이야기일 듯 싶은데요. 윗동서를 호칭하는 형님은 남자끼리 호칭하는 형님과 혼동되어 검색되어서
여기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올케는 신우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존재로 갈등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가족 간의 불화는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이야기의 소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익명의 게시판에 가족 간의 불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하소연하거나 고민을 토로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10대를 포함한 미혼 남녀를 비롯 다양한 연령대가 가족 간의 불화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댁, 즉 남편 입장에서는 본가족, 또 남편 입장에서의 처가와의 갈등은 부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존재가 갈등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당연히 부부와 자녀라는 1차적이고도 기본적인 가족 내에서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없었기에 이러한 익명의 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가족이니까 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았더니 무려 954회나 이 단어가 이야기 속에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 단어의 뉘앙스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요나 억압의 뉘앙스 혹은 억울하다는 하소연적인 느낌도 있는데요. 가족 간의 갈등의 중심 단어로 등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명의 글들에서 나오는 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모님의 용돈에 대한 부담이 엄청난 모양이네요.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결혼한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아마도 용돈을 받는 주체인 부모님들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도적으로 노후를 위한 보장이 없다 하여도 부모 세대는 그들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쏟아붓고 자식에게 노후를 의탁하는 것을 당연하다며 그들의 가치관을 강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는 부모 세대의 가치관이 마냥 옳은 것으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짊어지는 사회적인 역할과 부담, 그리고 변화해가는 국제정세의 흐름,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가 부모 세대와 반드시 그 속도나 내용 면에서 같지 않기 때문에 또한 스트레스의 정도도 같지 않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부모님 세대에게 때때로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거나 친구들에게 자랑하겠다며 명품 가방을 사달라거나 하는 그러한 요구를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살아가는 세상이 다른 거죠. 여기 연두색으로 표시된 그래프를 보시죠. 요즘 시대의 맞벌이로 살아가는 젊은 기혼 여성은 전업주부가 일반적이던 부모 세대와는 차원이 다른 능력으로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업무의 책임 정도도 남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맞벌이임에도 남편이 집안일이나 육아를 아내에게만 맡긴다는 하소연이 많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의식 속에는 시어머니가 전업주부로서 해왔던 역할을 맞벌이인 아내가 똑같이 수행한다는 게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글이 많은데요. 어째 이건 원래 며느리가 할 일이라는 시어머니의 생각에 남편이 편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남편이 편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전통이니 문화니 효도니 하는 단어를 이용합니다. 여기에 하늘색 그래프에서 보듯이 명절이나 제사 이야기도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맞벌이임에도 남편이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나몰라라 하고 아내가 버는 만큼의 혜택은 누리면서 또 아내가 버는 만큼 시부모님에게는 생활비에 버금가는 많은 용돈을 드려야 하고 잦은 안부 인사도 해야 하고 주말마다 찾아뵙고 때때로 여행도 보내드리면서 남편의 형제, 시부모님의 형제나 남편의 사촌들까지 각종 기념일을 챙겨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명절 스트레스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데 남편은 친정에 가서 그의 반의 반도 안 하는데 며느리의 도리만큼은 따지겠다. 이것 참... 만약 아내의 며느리들이 이렇게 느낀다면 그녀들에게 있어서 결혼 생활이란 행복보다는 삶이 피폐해져가는 과정으로 해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든 남편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매일 같은 안부 전화나 고가의 선물이나 해외여행과 같은 과도한 요구를 지속한 그 결말이 부모 나이 70, 80에 이혼한 아들 밥 차려주는 것은 아닐 테니 어느 쪽 부모이건 결혼을 했으면 젊은 세대가 함께 부부로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소소한 행복을 느껴가며 알뜰살뜰 살아가는 모습을 바랄 것이며 또 그런 모습이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세대와 마찬가지로 부모 세대 또한 결혼의 주체를 잘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를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니 해도 가족이란 부모와 자녀가 1차적인 구성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체는 부부가 아닐까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서로 다른 가족과 생활을 해온 두 사람은 아무래도 어떤 일이 되었건 소소한 일로 갈등을 겪게 마련인데요. 때때로는 도를 넘어선 행동과 언사, 요구와 기대를 하면서 서로에게 부담과 짐을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남의 편이란 말은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을 표현하는 것으로 아내가 느끼기에 남편은 내 가정을 같이 이끌어 나가는 동반자이라기보다는 시댁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만 느끼는 경우에 자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를 하고 의지를 하면서 세상 풍파를 겪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파트너로서의 부부의 위치 정립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갈등을 겪는 이들이 SNS를 통한 하소연과 고민 상담의 과정을 거쳐서 이혼을 결심하거나 이혼에 이른다면 그 고민의 과정 중에 나타난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혼의 중심 화제는 당연히 부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격 차이로 유연한 것일까요? 시댁 문제가 부부 이외의 요소로 가장 높은 횟수로 등장을 하고 빚, 시어머니, 살림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거나 하여 하소연하는 글들이 많고 그 다음을 잇는 것이 남편의 폭언이나 폭력, 그리고 시누이도 부부의 이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내가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1148회로 453회 전업주부인 경우보다 이혼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역시 경제적인 독립 여부가 이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세대에는 전업주부가 일반적이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평상시의 행동이나 가치관에도 시어머니와 맞벌이 며느리 사이에는 많은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특히 남편의 폭력이나 폭언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이로 인해 이혼을 한 횟수보다 많은 것은 이혼으로 가는 과정 중의 이야기이거나 혹은 아내가 참고 사는 것으로도 보이며 잠재적인 이혼의 원인으로 본다면 사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또한 폭력이나 폭언은 대물림된다고도 하죠. 여러 글에서 등장한 내용으로 공통적인 것이 문제의 발단은 빚이나 부모님 용돈, 제사 혹은 시누이라고 했어도 결국에는 그에 상응하는 남편의 행동이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아내의 입장에서 보아 정당하지 못했을 때 이혼을 깊게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이하게 식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사귀고 있는 커플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식탐은 생각지 않은 복병으로 식탐은 상대에 대한 배려심의 결여 혹은 극도의 이기적인 행위로 해석되어 혐오 행동으로 분류되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경우는 식탐은 반드시 헤어지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식탐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22회나 됩니다. 출생률이 낮은 데에는 비혼이 늘어가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데요. 결혼까지 이르지 못하고 결혼을 약속했다가도 파혼을 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은 모양입니다. 왜 파혼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예비 시댁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은데 그 안에는 예단이나 혼수 문제가 있는데 전부는 아니어도 많은 글에서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신혼집 문제에서 삐그덕거리거나 무리한 예단이나 혼수를 요구받는다거나 하여 상견례를 하고 나서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청첩장을 돌렸다고 해도 결혼 준비 중에 파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조언들을 합니다. 그리고 합가보다 풀기 힘든 문제가 종교 문제인 듯 합니다. 가족이라는 병이라는 책에서 신무주 아키코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은 갈등 이야기가 등장할 이유가 없거든요. 가족을 둘러싼 문제를 사회학적 입장에서 탐구하는 연구는 예를 들어 청소년기의 일탈 행위를 둘러싼 연구의 경우 심리학적 접근이나 행동학적 접근과 같은 2차원적인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이들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 범죄학적인 접근을 택하게 되겠는데요. 가족 리스크로서 가족 간에 일어나는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면 일견 하나의 문제로 보이는 것들은 개인사의 문제와 얽혀 부모 세대 혹은 그 이전 세대로부터 내려져 오던 병폐와 상처, 불만, 의혹 등이 맞물려서 현대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부모 세대 본인이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식 세대로서는 아무래도 해결책을 제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한정적이지요. 또 부모들은 자식의 조언을 잘 듣지 않고 말이죠. 그렇기에 저는 가족 리스크는 젊은 세대로부터의 접근보다는 연장자 세대의 문제로서 먼저 접근하여 그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에 이어서 젊은 세대들에게 숨통을 열어줌과 동시에 젊은 세대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종종 부모는 1차적으로 옳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 혹은 부모 세대가 반드시 옳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존경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현명함에 대한 예우라고 보아야 하며 다만 부모이기 때문에 대우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가족이란 명확히 리스크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척 애를 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네이트판과 같은 SNS를 활용하여 익명으로 자신의 갈등이나 고민을 글로써 공개하여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려는 행위는 글을 씀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하고 분명한 행동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함과 동시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언을 통해서 극단적인 결론으로 몰고 가지 않으려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게재한 글의 링크를 갈등의 주인공에게 보내 공유함으로써 의식의 개선 혹은 사과를 받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을 익명이나마 외부에 풀어놓음으로써 스트레스의 경감과 함께 상담을 받는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듯 너도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죠. 아무리 부부라도 개인적인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대는 부모의 세대를 살아야 하고 자식은 자식의 세대를 살아야 서로 무리가 없고 자연스럽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또한 사랑도 배운 사람이 베풀고 받아본 사람이 줄 줄도 안다고 하죠. 우리 모두 현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자세도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의 검색 결과는 문제 제기 수준의 정도이며 데이터에 검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술적인 연구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마이닝과 같은 기술을 활용한 수치화 작업과 인문사회 과학자들에 의한 심도 있는 정성적 분석이 필요할 듯 하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